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C입니다. 오늘은 채권 금리를 보며 시장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채권 시장이거든요. 이 채권 시장의 이 금리, 결과적으로는 뭐 1.12 수준까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죠. 채권 금리 기존의 이 바닥이 대략적으로 한 0.7 정도? 이 수준에서 바닥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거의 최악의 상태였죠.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때 구간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정에서 과연 채권 시장이 추가적으로 금리가 빠질 여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어디쯤에서는 바닥이 만들어질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채권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회복 상황, 코로나 변이 문제 뭐 이거는 아직 뭐 불확실성의 문제라고 일단 좀 예외를 둘 수도 있겠죠. 아직 이 델타 변이 말고도 람다 변이 이슈가 있으니까. 그리고 백신 보급 상황, 인플레이션 상황,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감안을 해본다면 확실히 작년처럼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채권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즉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의 마지막 시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금리가 최고로 많이 빠져도 한 이 정도 수준? 기존에 만들었던 이 바닥 영역이 딱 여기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2021년 초에 이 바닥 구간을 딱 탈피했던 구간이 딱 이 정도 구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도 여기 지지받았던 이런 흔적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채권 금리가 1을 깨는 거는 좀 오바다. 솔직히 지금 1.1을 깨는 것도 저는 오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간을 깨는 것도. 근데 뭐 오버슈팅이라는 게 나오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로 만약에 채권 시장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더 이상 시장이 빠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만약에 오버슈팅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채권 시장의 마지막 시세다라고 보고 있고 그 뜻은 시장의 마지막 조정이다라고 저는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 추가 시세가 나오고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는 추가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는 공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시장의 바닥이 만들어지고 다음 상승이 진행되더라도 종목별로 흐름은 다를 거예요. 여전히 메이저들의 롱숏 플레이, 공매도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이 원래 환경으로 정상화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메이저들의 롱숏 플레이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형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 메이저들의 롱숏 플레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투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뭐 무조건 홀딩한다 이거는 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트레이딩에 대한 스킬을 조금 요구하는 시장이 돼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메이저들이 롱숏 플레이, 기본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롱숏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ETF 중에 뉴딜 디지털 플러스라는 ETF거든요. 이 ETF에 포함된 종류를 보면은 SK 바이오팜, 뭐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넷마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쭉쭉 나와서 포스코 케미칼까지 이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들을 조금 보면은 이제 최근 흐름을 볼게요. ETF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최근 상장된 새로운 뉴딜 관련 ETF입니다. 5월달, 올해 5월달 기준으로 해서 다시 상승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4월달에 눌리고, 그리고 3월 중순까지도 이렇게 눌렸습니다. 연초부터 해가지고. 그럼 일단 이 구간만 볼게요. 4월달에 눌리고 5월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 과연 여기에 포함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움직임은 없죠.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 구간만 따졌을 때는. 4월달에 조금 눌리긴 했고, 뭐 그 다음에 ETF 지수가 상승하긴 했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 반영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면은 뭐 큰 움직임은 없었다.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카카오 게임즈는 좀 다르죠. 4월달에 같이 눌리고, 5월달부터 비약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이 ETF에서 이 상승을 주도했던 주도 종목 중에 하나예요. 카카오 게임즈는. 그리고 그 외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펄어비스도 4월달에 눌렸다가 5월달부터 이 ETF가 상승할 때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넷마블은 또 다르죠. 넷마블은 뭐 여전히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고가갱신이 나오긴 했지만 뭐 ETF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안 좋게 영향을 줬죠. 4월 달에도 하락이 나왔는데 ETF는 이렇게 올라갈 동안 얘는 우측으로 횡보하다가 오히려 빠졌어요. 그래서 이 ETF 시장에서는 소외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컴투스는 그냥 쭉 하락했죠.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아직까지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보면 추가적으로 종목 몇 개만 볼게요. 카카오는 반대로 이 ETF 시장을 주도했던 또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는 코스피 시장에서도 시장을 주도했던 주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 뭐 KMW 계속 하락이고요. 그리고 더존비전도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모습. SKC는 오히려 상승. 그리고 삼성 SDI도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LG화학은 좀 나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ETF 시장 안에서만 보더라도 어떤 종목은 롱이고 그리고 어떤 종목은 숏입니다.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장에서 나는 이 ETF를 이제 좋게 보고 이 ETF에 구성된 종목 중에 하나를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럼 누구는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주가 좋다고 하니까 컴투스를 투자했다고 칩시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컴투스에 투자했던 사람은 뭐 4월달 기준으로 지수 ETF 기준으로는 4월달이 저점이었잖아요. 이때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30%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아까 뭐 펄어비스로 그냥 기준 잡을게요. 4월달 이후의 저점에서 현재 종가까지만 보더라도 무려 44%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시장 안에서 어느 종목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전체 코스피 시장으로 확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은 롱이었을 거고 어떤 종목들은 숏이었을 겁니다. 내가 보유했던 종목이 메이저들의 이 숏플레이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었다면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철저히 시장에서 소외된 그런 흐름 그리고 그냥 시장에서 소외돼서 보합으로 이렇게 움직였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롱숏 플레이입니다. 앞으로의 시장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의 시장도. 공매도가 부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한국 시장이 디커플링 됐어요. 해외 시장에서 반등이 제법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딱 이 타이밍에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확진자 최고 기록, 이런 악재 뉴스가 같이 겹치면서 좀 지역적인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중국 시장만 보더라도 오늘 양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 오히려 어제 저가를 이탈하는 형태, 저가를 갱신하는 형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반등에 대한 눌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해외 시장에서 만약 눌림이 나온다. 그럼 한국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좀 약간 악순환 고리에 약간 살짝 빠져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는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글로벌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건 채권 시장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금리 차트에서 하방 경직을 확보를 해야 돼요.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 시점이 글로벌 시장의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흐름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언제 정점이 찍히는지. 물론 채권금리 바닥이 조금 더 빨리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코로나19 델타 변이 정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뭐 크게 시간차를 둘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굳이 비중을 따진다면 이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비중이 저는 70% 정도 비중을 좀 높게 잡고 싶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이 부분 한 30% 정도. 근데 이쪽 분위기가 좋아지면 이거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려운 시장이 지금 연속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모습이 본래 한국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한국 시장의 모습으로 정상화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아마 투자를 많이 해오신 분들 한국 시장에서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고 오히려 지금의 시장이 원래 한국 시장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아마 여기고 계실 겁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좀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시장이 이래요. 한국 시장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콩과 함께 파생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추세적으로 홀딩할 수 있는 형태의 투자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조금 두 가지로 형태로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은 적절한 트레이딩을 강제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적절한 트레이딩, 기본적으로. 그리고 스윙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냥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봤을 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홀딩 이후에 포지션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 2년, 3년 쭉 홀딩해서 가져가는 시장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분기 정도는 홀딩을 할 수 있어요. 한 분기 정도는. 근데 그 이후에는 시장의 상황 그리고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포지션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은 요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별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그랬으니까. 그래서 작년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적응하셔야 됩니다. 원래 시장이 이렇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시장이 정상이 아니고요. 지금과 같은 시장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실 거라면 지금 시장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의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지배할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FOMC가 있죠. 7월 FOMC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7월 FOMC가 다시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의 향방을 여기서 또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만들어졌거든요. 만약에 채권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번 7월 FOMC는 그다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7월 FOMC 패스해버리고 8월 잭슨홀 미팅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투자를 했어야 됐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7월 FOMC에 주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FOMC가 다음 주 28일, 29일 이때쯤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 영상을 통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는 7월 FOMC에서 좀 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